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근세 정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진 않아서 여러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세 경제 까지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붕당 선조 때 이제 붕당이 형성되는 그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서 광해 그다음에 인조 때 인조 반정 뭐 여기 뭐 살짝 했는데 어차피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나와요. 됐죠? 가볍게 살짝 프리뷰로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제 대외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조선 전기. 그래서 각 국가별로 갈 건데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장 기본은 명나라와는 4대예요.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큰 나라를 섬기는 거지. 그쵸? 그래서 조공과 책봉 관계고, 그 다음에 북쪽의 여진, 남쪽의 일본은 우리의 이웃 국가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요게 린자가 이웃 린자예요. 그래서 이웃들과는 잘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4대 교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 국가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명외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명나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명나라는 일단 첫 번째, 자, 태조 때는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한동안 초기에는 좀 썰렁했어요. 자, 그러나 누가 집권해? 태종이 집권하는데, 여러분, 태종이 누구를 죽여요? 그렇지, 정도전을 죽인 사람 아니야? 1차 왕자의 난. 그죠? 자, 그래서 태종이 즉위하고 나면 관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에 명나라도, 그러니까 이성계 때가 누구냐면, 명태조 주원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명태조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원래 홍건적의 한 무리를 이끌었고 실제로 뭐 자기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면서 명나라 건국하거든. 그러고 나서도 이 명태조가 정말 많이 죽여요,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의심이 되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진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굴 믿지를 않는 인간이야.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원장 때는, 명태조 주원장 때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썰렁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갈등의 주체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주원장도 죽고 정도전도 죽고, 그래서 태종 이후에는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 매년 사절단 파견하고 선진문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정사, 성절사, 뭐 전추사, 뭐 이렇게 중국에 보내는 공식 사절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절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오직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그게 거란이든 여진이든 일본이든 정기 사절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이해됐죠? 오직 중국만.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별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겠구나. 끝. 자, 그 다음. 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랑 여진은 그냥 두 개로 가는 거야. 우리 이웃 국가들이잖아. 우리가 4대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교린 정책의 가장 기본은 두 축으로 가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당한 게 좀 때려야 돼. 그래야 말을 들어.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패는 거야. 이게 강경책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계속 싸우고 뭐 계속 끝장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뻔하거든. 실제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무역이에요. 이게 일본이든 여진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도 얘네들이 진짜 거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게 뭐 대단한 걸 사가는 게 아니라 주로 사가는 게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와의 교류가 필요했던 거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하는 거 원하니까 적당하게 회유, 무역해주면 돼. 그러다 문제 일으키지? 그러면 토벌. 강경하게. 이해됐죠? 그래서 강경과 회유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앞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세종 때 1, 2, 3 기억나요? 자,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 정벌.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후배들 받아본 적 있죠? 그렇죠? 아, 지금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뭐 지금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일단 후배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패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패고 놔두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그래서 너를 특별히 때렸다고. 요즘 애들 진짜 바로 경찰에 신고해. 요즘에 학폭 무서워. 요즘 막 기사에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패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 왔을 때 내가 마음대로 선배들 눈치 안 보고 매점 갈 수 있게 해달래. 가라. 뭐 학교에 뭐 식당이든 매점이든 마음대로 가라. 자, 이게 뭐냐면 삼포의 계양이에요. 얘네 원하는 게 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세종대 1, 2, 3, 쓰삼계.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삼포 계양을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먹을 걸 너무 많이 사간다 그랬죠. 무역량을 제한해요. 이게 계약조예요. 그래서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그래서 숫자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만큼까지만 사가라야. 이해됐죠? 무역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거지 새끼들 먹는 거 너무 많이 사간다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계약조고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과 회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후에 16세기에도 보면 삼포해란 이렇게 했을 때도 진압하고 을매회란 이렇게 했을 때도 진압하고 이렇게. 이건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 외관을 설치해서 무역.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원하는 게 무역이라니까. 무역 해주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앞에 다 있잖아요. 김종서로 하여금 육진, 최윤덕으로 하여금 사군. 됐죠? 이게 북방개척.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무역이에요, 무역. 됐죠? 그래서 무역소 설치하고요. 되죠? 그 뭐 한양에도 자, 뭐 부평관 설치했다. 가볍게 노트랑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여러분, 여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금 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기출문제도 넣어놨지만 외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능검은 전쟁 정말 좋아해. 그리고 통일, 전쟁,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잘 낸단 말이야. 그리고 전쟁은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순서입니다. 순서. 됐죠? 그래서 이게 순서만 좀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배경부터 좀 먼저 가시죠.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죠. 일본을 통일해.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간 전국시대. 그러니까 맨날 싸웠거든요. 맨날. 근데 이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침공의 야욕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뭐 망상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실천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좀 사실 이 사건이 황당해요. 왜냐면 그 사실은 이제 요 시대는 실제로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그 전국 시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삼국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그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도 실제로 뭐 거의 통일을 한 건 오다 노부가나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다음에 뭐 다케다 신겐. 그다음에 우에스기 겐신. 뭐 이런 수많은 막 이런 막 영웅들이 막 등장해서 막 서로 죽고 막 싸우고 막 그 막 연합 했다가 배신했다가 막 자기들끼리. 그런데 실제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하잖아. 근데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자기 부하의 배신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게 되고 통일을 하게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한 통일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복을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또라이인 거지. 왜냐면 일본은 당시에 그런 능력이 안 돼. 그 우리를 그럼 뭐 잠깐 임진왜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랑 그 지역을 정복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차피 능력 안 되거든. 그런데 오늘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려놓은 그 어떤 뭐 작전도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명나라도 칠라 그랬다니까. 화살표가 명나라도 가 있고 어디도 가 있는지 알아요? 동남아도 가 있어. 동남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죠. 거기도 침범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망상이지. 거기다가
그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 진짜 죽지 않는 네버다이.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완전히 정리된 문제가 아니었거든. 왜냐면 도쿠가와에게 소위 말해서 그 영지를 뺏고 동쪽으로 좀 네가 가라. 그리고 이제 타협을 보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도쿠가와를 좀 잠재워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살던 에도로 약간 쫓아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 이제 중심이 무조건 교토거든요. 교토.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좀 멀리 보내놓는 거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 일으켜서 무리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야. 결국 자기도 죽죠. 자기의 뭐 사랑하는 부인, 그 다음에 그 히데요리라고 그 아들이에요. 아들까지 해서 나중에 토쿠가와에 의해서 이 집안이 멸문지화당해요. 싹 되죠. 그러니까 이 침범이 본인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칼날이 된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했을까? 뭐 이런 학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변명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군대는 사실은 실전을 통해서 강해지거든요. 근데 전국시대 100년이라는 게 얘네들이 진짜 100년 동안 진짜 전쟁만 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기술들은 정말 많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조선은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극동아시아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가 외적의 침입이 많았잖아. 그런데 거의 유례 없는 거의 200년간 장기간 평화였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쟁에 대한 실전 감각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많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한다면 진짜 100년 동안 싸움만 하던 애들이랑 200년간 거의 전쟁을 안 하던 두 나라가 붙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일단 조선이 좀 불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꾸 이게 조선을 변명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 원균이 처음에 부산에 상륙시켜주는 거, 그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여러분, 조선이 일본을 완전히 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일본이 침략할 걸 전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스시마 도주도 얘기했고, 굉장히 여러 개의 경고가 있었어. 아무리 선조가 그래도 좀 무능력한 왕이라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 수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군이.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렇게 외구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수군 양성이라는 걸 실제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육군 양성보다 수군 양성은 진짜 2배 이상 힘들어요. 일단 그냥 무기 정도 갖고 있는 수준으로 안 되잖아. 일단 배도 축조해야죠. 그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훈련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웬만한 군인들이 그냥 육군을 하지 사실 해군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군이 진짜 힘들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도 상황이 정말 진짜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육상처럼 어디 도망가지도 못한다니까. 수상전은 배 위에 있잖아. 배 위에. 그렇죠? 뭐 어디 뭐 바다로 뛰어들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수군을 운영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 그런데 조선은 그 방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외란 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조선 수군은 정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육상에서 붙었을 때 사실은 뭐 초기에 진짜 막 일방적으로 깨졌죠. 네, 근데 뭐 그건 뭐 사실 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런데 그 사실 조선의 완전 주력 부대는 아니었어요. 조선의 주력들은 사실은 북방에 있었다고. 앞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임난이 터지기 전에 누라치가 먼저 등장해. 누라치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미 그러니까 여진족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서 부족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굉장히 이미 이름을 날리고 분위기가 이미 북방 쪽이 썰렁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주력 부대들은 북쪽에 가 있었다고. 됐죠? 그리고 고려 때도 해봤지만 여러분 그 왜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육상에 일단 떨어뜨려 놓는 순간 우리는 피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왜냐면 거기가 우리가 다 백성들이 사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과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다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러니까 얘들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수군은 양성되고 있었던 거야. 됐죠? 그러나 초기 양상은 안타깝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임진왜란을 할 건데 여기는 크게
스테이지가 딱 4개 갈 거예요. 4개. 됐죠? 4개의 스테이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진행 과정의 얘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118페이지 날개단 한번 보세요. 날개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단에 이름 체크하시면서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딱 4개의 스테이지.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쉴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은 일본이 주도하는 거야. 일본. 됐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일본이 뭐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주도하는 1.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동래. 그리고 부산 진이 무너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첨사정발과 동래부사, 송상원. 여기서 다전사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요 초기에 일본 함대들이 사실 너무 쉽게 사실은 상륙을 해요. 실제로 이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균은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이 책임자가 원균 아니야, 원균. 되죠? 네. 그래서 됐죠? 동래 부산진이 무너져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유명한 사건 두 번째가 뭐냐면 충주 탕금대. 됐죠? 자,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무너지지. 충주 탕금대에서. 근데 이걸로 신립이 지금도 씹히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신립의 작전에 대해서는 오늘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부산이 무너지고, 그 왜군이 북상해서 얘네들이 세 갈래로 나눠서 오거든요. 그래서 1선발대, 2선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니시, 그 다음에 뭐 가토 기요마사,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가토. 그래서 이제 이 1, 2선발 부대가 한성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20일밖에 안 걸려요. 임진왜란이 딱 터지고. 그런데 당시에 그 20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가 숫자가 많잖아요. 뭐 짐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군대가 그냥 진격하면 그 속도가 나와 거의.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라가 그 수준이한 신라가 어떻게 그 고구려나 백제 같은 대제국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게 소백산맥과 낙동강이라는 확실한 지형 장애물이 있었잖아. 그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 격리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공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라도에 상륙한 게 아니라 경상도에 상륙했잖아. 부산에. 그러면 서울로 오려면 낙동강이랑 그 다음에 태백산맥, 그러니까 소백산맥이고 다 넘어야 되거든.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아니 소백산맥을 누가 넘게 해준 거야?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지. 되죠? 그래서 소백산맥을 넘게 하고 소백산맥 딱 넘고 나면 남한강이 발원되는 충주. 됐죠? 거기에 배수해진을 친 거야. 남한강유역에. 그랬다 거기서 패하고 탕금대까지 밀려서 탕금대에서 결국은 뭐 본인도 죽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뭐 그냥 외란의 희생자죠. 왜냐면 신립 입장에서는 신립은 누가 뭐래도 당대 선조 시기의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기마전을 쓰는 사람이야. 왜냐면 여진족이랑 싸웠다니까. 원래 여진족과 그 특히 선조 때 일어났던 니탄계난, 그 니탄계난에는 또 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방이 또 계속 시끄러웠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북방에 가 있었다고. 그 니탄계난도 진압하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어. 근데 이 사람을 산악전에다 보낸 거야. 소백산맥에서 막으라는 거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뭐래도 지형을 이용해서 막는 게 맞긴 하지. 그러나 자신이 북방에서 데리고 온 정예병력은 기병들이야. 그리고 여기 왔더니 뭐 다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뭐 이곳이 뭐 천의 자연물 뭐 혼자서 능히 백인을 막을 수 있고 뭐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 그냥 뭐라 그래요 우리. 밀리터리 오타쿠들이지. 밀떡들. 전쟁 해봤어? 해봤겠어요? 다 책으로만 봤지. 됐죠? 그러니까 신립은 결국 마지막 전쟁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백산맥을 넘게.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소백산맥 넘을 때도 되게 황당해 했다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런 자연 지형에 천혜 지형에 이 매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초급병을 몇 번을 보냈는데 가서 없대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가토가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제 가토 뭐 고니치부 뭐 이런 애들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소백산맥을 넘고 딱 일본의 조총부대가 만났을 때 그냥 게임도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끝나죠. 그리고 초기에
여러분 실제로 조총이 그렇게 뭐 당시에 엄청난 무기가 아닌 게 선진 무기이긴 했지만 이게 한 발을 장착해서 쏘고 다시 장전을 해서 여러분 오늘날 총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리고 우리는 워낙 활을 잘 쏘는 민족이잖아. 당시에 조선의 각궁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워낙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조선의 각궁이 그 물소뼈로 만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않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소가 안 난다니까. 물소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 되게 비싼 거야. 그리고 힘줄은 그 물소의 힘줄로 만들어요. 그 활 시위는. 됐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조선의 각궁등이 성능도 좋고 조선 사람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한 300m에서 400m 날아갔어요. 뭐 거의 세계적 수준이야. 그리고 유효사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면 진짜 다 맞춥니다. 조선의 궁수들이. 워낙 실력들이 좋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 당황만 안 했으면, 당황하지만 않았으면, 그리고 부산진이 너무 빨리 무너진 거, 아까도 말했지만 또 자꾸 그 얘기하게 되네. 바다를 이렇게 쉽게 건너게 해주지 않았으면, 좀 방비하고 좀 대비한 상태에서 만났다면, 수군이 시간이라도 끌어줬다면, 이렇게 허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총이 진짜 조선에게 공포였던 건, 그 진짜로 조총으로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조총이 내는 소리였어.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많이 나가본 사람들은 실제로 활은 보이거든요. 물론 보인다고 피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조총의 탄환은 진짜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소리가 주는 공포. 사실은 거기에 멘탈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근접전, 오히려 근접전이 문제인데 일본의 그 칼 뭐라 그래요? 무사들이 쓰는 칼. 뭐라 그러지? 뭐 카타나나 그러나? 일본 애들 무사들이 당시 사무라이들이 키는 작아도요. 얘네들 원래 작잖아. 칼은 진짜 긴 걸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처음에 이제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조선 그냥 보병들이 쓰는 일반 창보다 일본 애들 사무라이들 쓰니 칼이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탁 맞대면 우리만 찔리는 거지. 그 일본은 안 찔리는 거야. 그 칼이 기니까. 그리고 워낙 붙어서 싸우는 걸 잘해요. 일본 애들이. 왜냐하면 단연간 지금 연습을 하다 왔잖아. 그래서 육군에서는 정말 박살이 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충주 탕후대 전투. 이 소식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선조가 바로 파천을 합니다. 됐죠? 평양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안 갔어도 되는데 또 굳이 의주까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지 1이야. 일본이 주도하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갈게요. 스테이지 2. 여러분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이제 이순신 1, 2, 3.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드라마처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등장하죠. 이순신이 이제 전라좌수사로 간 다음에 전쟁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원래 전쟁의 가장 기본이 첩보전이잖아. 첩보를 통해서도 이순신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순신의 승리가 옥포의 전이에요. 옥포. 됐죠? 이게 최초의 전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북선. 우리가 구선이라 그러잖아. 구선 최초는 사천전투예요. 근데 사천전투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그냥 말씀드리는 김에 그냥 보고 가시죠. 이순신 신화의 시작. 자, 첫 번째 옥포. 자, 그래서 이순신 1. 자, 그 다음에 거북선 최초, 구선.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명량 보셨죠? 한산 보셨죠? 여러분 실제로 구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돌격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가장 기본 전력은 누가 뭐래도 판옥선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판옥선. 그리고 실제로 판옥선은 배가 좀 크고 넓죠. 높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대포, 우리가 이제 워낙 대포가 뛰어나니까 대포 사정거리가 더 멀고. 자, 그래서 옥사천 첫 번째 옥포해전은 최초의 승리. 그 다음에 거북선 최초는 사천전투. 그 다음 견내량으로 일본 수군을 이제 유인한 다음에 하객진법으로, 그래서 적선 100척 이상은 진짜 작살냈던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세계 3대 해전사 중에 하나인 한산도. 그래서 한산 3 됐죠? 그래서 이순신 1, 2, 3. 뭐 근데 한산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됐죠? 우리나라 뭐 역사상 3대 대첩이기도 하고요. 세계 해전사에서 3대 대첩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 다음 이순신이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한테 굉장히 큰, 여러분, 이순신의 승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본이 부산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상주, 충주, 그리고 이제 도성까지 이걸 20일 만에 주파한다 그랬잖아. 사실은, 진짜 엄청난 전격전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 방법입니다. 진짜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건데, 왜냐면 전쟁의 기본은, 원래 보급이거든요, 보급. 그래서 대규모 원정. 그러니까 몽골 같은 원정이 왜 말도 안 되냐면 사실은 이게 보급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멀잖아. 그렇죠? 보급로 언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몽골 애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고기 그거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안장 밑에다 깔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납작해지고 말라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고기를 먹는 거지. 그게 전해져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 애들은 거기다 빵 껴가지고 먹잖아. 그게 햄버거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더 마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육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털어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은 이제 그렇게 그 보급 문제를 해결했거든. 보급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냥 뚫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육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갖고 가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자기 땅이잖아. 그러니까 향토지리에 강한데,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뚫으면서 쭉 가는데 육상에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바다는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계산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산은 수군은 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이순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뚫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급품은 돌리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바다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해요. 나란할 병.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나란히 진격하는 거죠. 이순신이 가장 위대한 건 자, 이 수륙 병진을 좌절시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장 곡창지대인 어디를 지켰다? 호남을 지킨 거예요. 이게 이순신, 그러니까 외란에서 이순신 전쟁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입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초기 전쟁 임진왜란이 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진행되냐면 아까 제가 조총 얘기 잠깐 했지만 실제로 조총은 아무리 얘네들이 정시대 연습을 해서 뭐 하나를 쏘고 그다음에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간격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조를 나눠서 쏴고 그다음 조가 쏘고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한계가 뻔해요. 그리고 조선의 궁수들이 워낙 사실은 활실력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조총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사실은 얘네들이 당시에 조총은 1분에 한 발 내지는 아무리 빨라야 2발 이상 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궁수들은 1분이면 최소한 10발 이상을 쏴요. 그리고 사거리도 절대 짧지 않습니다. 조선의 각궁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총이 주는 공포죠. 그리고 일본이 연전연승을 했던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저들은 악마야. 저들은 전쟁 귀신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은 조선군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근데 이순신이 보여준 거야. 얘네들이 얼마나 귀염둥이인지. 그래서 이순신의 23전, 물론 이제 23전이냐 26전이냐 뭐까지 설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23전 많이 얘기하니까 23전 23승의 신화가 이렇게 시작돼요. 됐죠? 그리고 나면 또 하나,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는 자, 이제 이순신 외에 나머지 병력들 됐죠? 그래서 우리도 1, 2, 3 됐죠? 나머지 이순신 때문에 그러니까 서남에 그러니까 운송이 막혔잖아. 두 번째 가장 곡창지대인 호남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를 어차피 지금 경상도는 우리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자 육상으로 가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 육지로 전라도로 넘어오는 걸 막은 게 진주대첩이에요. 됐죠? 그래서 김시민의 진주대첩 됐죠? 1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1, 2, 3 김시민의 진주대첩. 자, 그리고 2.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영원군이 도착해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조명연합군이 그러니까 명나라는 당시에 이호송.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전체 지휘관이 당시에 재상이었던 유성룡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러니까 의병, 승병들도 다 합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승려들이 엄청 잘 싸우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평양성 탈환에 승려들이 큰 공을 세워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초기에 일본 애들이랑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가까이서 근접전으로 붙었을 때 조선의 승려들이 잘 싸운 거 아세요? 일본 애들이 그 칼이 긴 것 때문에 칼이 워낙 길어가지고 이 조선이 잘 적응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승려들은 뭘 쓰냐면 여러분 곤이라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나무 지팽이 같은 거 있잖아. 곤. 그 보통 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승려들에 따라서 힘이 좋은 그런 승려들은 철곤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긴 봉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봉이 그렇게 일본의 사무라이 카타나가 엄청 세다 다 잘려나간다. 아니야. 곤 아무리 쳐도 곤 안 잘려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제 실제로 근접전에서 붙잖아?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들을 박살을 내는 거야. 그리고 원래 군대는 전쟁을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일본 애들의 긴 칼이나 일본 애들의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황을 했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의병들도 보면 이제 의병들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일본이랑 그냥 다이다이로 붙어서도 많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 의병과 관군이 합류한 부대들은 뭐가 문제냐면 대규모랑 대규모로 붙으면 좀 안 돼. 왜냐면 의병들은 여러분 전문 군인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냥 1대1로 나중에 이제 맞다이로 붙으면 할 만한데 그게 좀 대규모 병력이 되면 좀 안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영규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휴정, 유정. 그러니까 서산대사 밑에 사명대사랑 영규대사가 같이 있잖아. 근데 영규대사가 정말 잘 싸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란 터지고 최초의 육상전의 승리도 영규대사가 한 거죠. 워낙 또 이 곤을 잘 썼다 그래. 무예도 잘하고. 나중에 금산전투에서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을 탈환해. 그리고 이 전쟁은 이 사건은 임진왜란의 향방을 가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일본이 바로 이제 평양을 뺏겼으니까 바로 이제 한성의 위협을 받죠. 바로 이제 한강역을 뺏길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서울 바로 위에 오늘날의 고양시 행주산성에 당시에 권율의 부대가 좀 고립돼 있었거든. 그래서 그 행주산성을 정복해서 여기를 좀 단단하게 하자. 그래서 행주산성을 밀고 들어갔다가 행주산성에서 권율한테 한 대 더 두들겨 맞아요. 이게 권율의 유명한 행주대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도 1, 2, 3.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요. 그럼 이제 한성도 얘네들이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소백산맥 뒤쪽으로 빠집니다. 경상도 쪽으로.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휴전협상이 진행돼요. 휴전협상. 됐죠? 자, 그래서 요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휴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1, 2, 3 여기가 뭐냐면 임진난이잖아요. 임진난. 그래서 실제로 임진난이 3년이고요. 그 다음에 휴전협상이 결렬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정유재란이야. 정유재란.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정유재란인데, 근데 이 정유재란이 2년이에요. 2년. 됐죠? 그리고 휴전협상이 3년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2년, 3년. 그래서 외란이 7년짜리 전쟁이에요. 7년 내내 전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 그렇게 내내 못해요. 됐죠? 휴전협상이 중간에 3년인데 이때 조선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에 훈련도감. 그거 여러분 써있죠. 교재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업군인. 그래서 일본 부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수, 살수, 사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그냥 보병. 그리고 원래 우리가 활 잘 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 쏘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도 조총을 준비하죠. 총을. 됐죠? 그래서 포수. 그래서 포수, 살수, 사수. 그래서 삼수병제. 그래서 직업군인적 성격이 강한 훈련도감.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방군은 아까 근데 지방제도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재승방약이 깨져서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군대 숫자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싹 다 묶어서 군대 숫자를 확보하는 소고군 체계.
이게 둘 다 유성룡의 건의로 그 명나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장수였던 척계강에 그러니까 기호신서에 따라서 이런 군대들을 자 추가로 만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협상 결렬돼요.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자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 1, 2, 3. 자 첫 번째 자 육상에서는 직산 전투. 직산에서 승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순신 드라마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막스. 됐죠? 자, 그래서 명량. 그래서 12척의 배로 적선 330척에 맞섰던 그냥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만한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이지. 그죠? 그래서 자, 명량. 그 다음 마지막.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12척 대 330척이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조선이 수군이 제일 셌잖아. 그 조선 수군 배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냐면 당시에 이제 그 정유재란이 터지기 전에 시험상하고 정유재란 막 들어갈 때 당시에 항상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전쟁사를 보면 항상 정체가 망치는 거야. 아까 이 신립도 그런 피해자라 그랬잖아. 선조가 또 이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수군한테 무조건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수군을 갖다 때리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육상은 우리가 쥐고, 그렇지? 육군은 안 되고, 수군은 된다, 해군은 된다. 그럼 뭐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갖다 때려라. 이순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순신의 여러분 23전 23승의 신화는 이순신이 정말 이기고 나서 싸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길지 모를지 알 수 없는 전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 하다가 결국은 끌려 올라가잖아요. 백의종군 당하죠. 그래서 선조한테 끌려 올라가서 뭐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요 명량 전에 정유재는 막 터졌을 때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7천량이 있어요. 7천량 해전. 그러니까 외란의 시작과 끝에 진짜 원균이 한 건씩 해요. 그래서 이 7천량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을 데리고 나가서 부산 앞바다 7천량에서 진짜 조선 수군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수많은 수하들도 여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원균 본인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다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싸워서 이기면 살려줄게. 그래서 내려보내잖아.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복귀했을 때 배가 진짜 13척밖에 없었던 거야. 그나마 또 한 척 소실되고. 이게 명량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동 지방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었거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다이묘들도 빨리 이제 돌아가서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빨리빨리 자리 잡고 빨리빨리 그 다음을 후위를 도모해야죠. 이 말도 안 되는 히데요시의 망상이 이렇게 끝났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왔잖아. 그런데 이제 후퇴하는 적들을 올 때는 얘네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갈 수 없다. 이 마지막 처절한 전투. 이순신의 마지막. 이번에 영화 이거. 이번에 개봉하죠. 죽음의 바다. 됐죠? 자, 그래서 노량. 마지막 처절한 전투였고, 실제로 이제 전쟁 끝내라고 선조가 공격하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선조가 이것도 항명을 해요. 저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저들이 저 배로 다시 올 거다. 그러면서 퇴로를 안 열어줘. 그러면서 이제 뚫고 도망가려는 적들과 그냥 갈 수 없다는 조선 수군의 마지막 처절한 혈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지막 전투 노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이순신이 여러분 그 23승이지만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거 이순신이 이기더라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순신이 이길 때마다 조선 수군이 여러분 거의 안 죽은 거 아세요? 진짜 부상자 사망자 별로 없었어. 근데 이순신 전쟁 중에는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요. 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순신도 알아요. 마지막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곳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노량.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제가 쭉 스토리로 말씀드렸는데 자, 외란은 뭐가 나온다? 여기서는 외란이 포인트예요. 순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본문 내용은 이거 말씀 다 드렸으니까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결과만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 물리는 쳤지만, 물리치긴 했지만 너무나 큰 피해가 있죠. 국토는 황폐화되고 인구는 감소. 전쟁 무려 7년이나.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추나 담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라틴 아메리카 작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추가로 더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구황작물.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도 이때 전래가 됩니다. 얘들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구황작물. 그래서 배고픔을 구해주는 작물.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작물이야. 이게 어느 곳에 전래가 되잖아요. 감자나 고구마는 그 동네 인구 숫자를 바꿔버려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제 고구마만 계속 먹잖아? 절대 안 주고. 고구마 자체가 영양 덩어리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추와 담배 이런 것들이 이때 전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랬잖아.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다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다림의 미학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가 원래 자신의 근거지였던 에도, 오늘날의 도쿄죠. 그 도쿄의 마지막 막부를 열어요. 그래서 이걸 에도 막부 또는 도쿠가와 막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진왜란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도공들을 엄청 잡아갔죠. 그래서 자, 도자기 같은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더 이 전쟁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더 약화되고 더 본인이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르하치는 사실은 더 큰 기회를 이 격동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죠. 이러면서 자 1616년 후금이 건국되면서 자 이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얘기까지 대외관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 자 다음 학생들이 나열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봐.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순서. 여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자 보세요. 옥포의 전. 그러면 이순신 1, 2, 3. 욕사천, 한산도. 그게 첫 번째잖아. 이순신 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야량에 머물던 왜군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하객진법 이게 뭐예요? 1, 2, 3 할 때 이게 1이고 이게 3잖아. 이순신에.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야죠. 됐죠? 그 다음에 10여 척의 배로 명량에서 이건 마지막.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1, 2, 3가 아니라 마지막 정류재란 때 마지막이 뭐예요? 명량과 노량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 이제 명량이네, 명량.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다로 가야 되네. 그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가나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외관계 임진왜란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